자, 근데 NBA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오늘도 추천이랑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 요즘에 마이애미가 버틀러가 일단은 돌아와서 꾸준하게 뛰고 있고요. 골든스테이트는 요즘에 많이 부진하죠. 여러 차례 골든스테이트가 물론 지금 커리나 폴, 탐슨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옛날보다는 이제 전성기에서 조금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골스가 커리도 그렇고 한참 전성기에서 멀어진 활약해주고 있는 반면 그래도 신구 조화가 어느 정도 되긴 된다. 쿠민가가 포텐셜 터뜨려주고 있고 뭐 트세이트 같은 애들 이렇게 젊은 선수들 포지엠스킥 쏠쏠하죠. 이런 친구들이 나와주면서 그나마 버텨주고 있긴 한데 골스의 객관적인 전력은 그렇게 썩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일단 그런 얘기들 할 만한 것 같고요. 요즘에 골스가 최근 7경기 동안 3승 4패예요. 일단은 패배가 좀 많아졌어. 뭐 종종 이길 땐 있습니다만 상대 팀들 뭐 멤피스 이겨보고 레이커스한테 활약전에서 이겨보고 샌안토니오 잡고 뭐 그 정도지 막 강팀들을 잘 잡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최근 클리블랜드전도 이렇게 박살냈던 것들 보면은 어느 한 이런 막 버틀러 같은 에이스의 활약 없이도 충분히 선수들이 막 득점 같은 걸 이렇게 볼륨 같은 거 나눠가지고 두 자릿수 득점하는 애들도 참 많았었고 뭐 그런 식으로 골고루 득점해주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일단 오늘 마이애미의 홈 경기인데 자 골스는 요즘에 물론 점수가 많이 나진 않아요. 득점도 옛날보다 조금 적어졌고 실점은 여전히 많은 상태이다. 내일 경기 기준점이 218.5거든요. 나는 이거 그냥 오바 정도는 봐도 될 것 같아. 물론 마이애미가 지금 최근 9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00점, 2점 그리고 실점은 104점, 4점 이런 식으로 언더게임을 많이 해주고 있긴 한데 이 마이애미도 홈으로 가면은 원정일 때보다 홈으로 가면은 득점이 5점가량 많아지고 실점도 한 5점가량 많아져요. 그래서 원정보다는 홈에서 전체 득실이 한 10점 정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도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일단은 골스가요. 어느 팀이랑 붙어도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한 최근 5경기 동안은 다 115점 이상 114점 이상 이렇게 먹고 있고 본인들도 득점을 110점 이상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쳐맞을 때 쳐맞더라도 많이 먹는다. 많이 본인도 좀 어느 정도 넣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후반기 들어서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약투 시도를 하고 있는 팀이고 상대팀한테 기회도 많이 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네. 마이애미는 물론 템포가 느린 팀이긴 합니다만은 골스가 막 좀 느린 팀들 멤피스나 미네소타 이런 팀들이랑 또 뉴욕 이런 팀이랑 경기를 할 때도 막 230점 근처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220점보다 안 난 적은 없었어. 마이애미가 제 아무리 느린 팀이라고 하더라도 골스는 본인들의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임을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오바 쪽을 보고 있고 요즘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래도 골스보다는 마이애미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요. 미러키 대 레이커스 경기. 이 경기는 미러키가 무려 8.5마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은 레이커스가 르브론이 다우풀이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르브론이 없는 레이커스가 일단은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뭐 미러키도 내일 뭐 미들턴이나 쿤부가 일단은 프로버블 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요즘에 미러키 경기가 오바가 꽤나 맛있죠. 최근에 이 미러키가 오클라호마 상대할 때는 본인들이 120점 근처로 득점을 했는데 오크를 93점으로 묶었습니다. 그래갖고 언더가 났었는데 지금 레이커스 물론 르브론이 좋은 플레이메이커긴 한데 얘도 지공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옛날보다 레이커스가 조금 더 속공 빈도가 많아졌다 빠른 템포를 한다고 하지만은 르브론이 없으면은 조금 더 레이커스의 공격 자율성이 저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르브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은 르브론이 있었던 경기 이번 시즌에 르브론이 한 8경기간을 결장을 했는데 르브론이 있었을 때는 234점이 낮다. 근데 르브론이 없을 때는 오히려 240점 근처가 낮다. 이렇게나 르브론이 없을 때 레이커스의 이런 그 야투 시도도 더 많아지는 편이고 3점 같은 것들도 바로바로 막 올라가고 르브론이 있으면은 물론 득점적인 면에서는 르브론이 안정적으로 득점 많이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르브론이 없을 때 레이커스의 공격 자유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러키도 쿤부라는 안정적인 득점 자원이 있고 요즘에 릴라드도 그렇고 비즐리도 그렇고 3점이 꽤나 터지는 편입니다. 미들턴이 돌아와서는 상대팀의 이런 스페이싱 이런 것들도 더 끌어오는 그런 영향력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막 미러키가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를 93점으로 틀어막을 정도로 막 좋은 경기를 보여주긴 했는데 물론 그리고 레이커스 내일 뭐 3점이 안 터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 상상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최근 레이커스는 이런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 직전 경기 뭐 인디애나랑 150점을 주고 받았으니까 레이커스 최근 9경기 동안 성적 보면은
공격만에서는 최상위권이에요. 3점 제일 잘 넣고 있고 야투리나 뭐 전체 득점 같은 것들 상당히 상위권이어가지고 레이커스가 미러키한테 공격으로는 안 꿀린다 이런 상태여서 물론 필라델피아나 101대 94 되게 짠물 농구를 한 적도 있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오바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레이커스의 야투 시도가 적은 편인데 상대팀한테는 가장 많은 야투 시도를 허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레이커스의 템포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오바가 가장 맞는 선택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대 오클라호마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서부 2위 오클라호마, 서부에서 5위 달리고 있는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인데 지금 뉴올리언스가 클리퍼스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잉그램이 없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잉그램이 없을 때 트레이 머피 3세를 2번 자원으로 쓰고 허브 존스를 3번에 배치를 하고 나지마샬이나 알바로드의 출전 시간을 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알바로드나 나지마샬의 활약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뉴올리언스는 잉그램이 없어도 나름대로 잘 때운다. 제가 여러 차례 뉴올리언스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주전의 넬레이팅도 좋지만은 벤치 역시나 넬레이팅이 상당히 훌륭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수비가 워낙에 좋다 후반기에. 상대팀의 야투를 가장 잘 틀어막고 후반기에는 그리고 3점도 세 번째로 잘 틀어막고 있다. 여러 가지로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넬 레이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넬 레이팅상으로 뉴올이 전체 4등이에요. 9.1로. 근데 2등인 오클라호마 9.6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만큼 호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좀 얘기할 만한 거는 내일 뉴올리언스는 자이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기본적으로 그 홈그랜의 약한 이런 빈약한 피지컬 아무래도 높이는 높지만 얘가 너무 이제 앙상하잖아. 그리고 제이덥도 자이언을 막아내기에는 이렇게 힘에서 많이 붙이죠. 그래서 내일도 저는 자이언이 요즘에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처럼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이언의 최근 그 3월달 활약 볼게요. 평균적으로 63.5%의 우수한 야투율 31분가량 뛰면서 23.2점을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다. 자이언의 활약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내일 자이언을 오클라호마에서 누가 그렇게 좀 막아줄 거냐. 이게 오클라호마한테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이언은 못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또 스가가 있는데 근데 뉴올리언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법해. 스가는 허브 존스라는 좋은 수비수가 있지 않냐 우리한테는. 허브 존스는 굉장히 좋은 수비수죠. 일단은 뭐 락다운 디펜더이기도 하고 3점도 거의 40% 가까이 올려주는 그런 3&D 자원에다가 허브 존스는 굉장히 좋은 수비수인데 통상 이제 스가가 허브 존스를 상대했을 때는 그래도 30득점은 넘겼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허브 존스를 상대했을 때 야투율 같은 것들은 그렇게 썩 훌륭하지가 않거든. 통상 허브 존스를 상대했을 때 뭐 득점 24 뭐 이런 식으로 막 꽤 좋았었어. 20득점을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야투율은 사실 썩 훌륭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서 이렇게 좀 메꿨냐 보니까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던졌더라고. 좀 약간 야투율이 부진한 날에도 자유투 같은 이런 많은 시도를 통해서 스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오클라호마가 최근에는 그전에 비해서는 좀 전력이 약간 내려온 모양새가 있어요. 한창 좋을 때보다는 직전 경기 때 미러키한테 좀 진 빠지게 패배하기도 하고 옛날 같은 수비력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 보시다시피 최근 오클라호마 9경기 동안 9경기 동안 7승 2패로 좋았는데 그 와중에 수비 같은 경우는 썩 좋지가 않았어요. 수비 효율은 오히려 안 좋았는데 실점 자체는 적었다. 뭐 이런 것들 상대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오클라호마 상대를 못 던지게 하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 일단 오바는 가볼만 할 것 같아. 왜냐면 난 되게 좀 타이트할 것 같거든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오클라호마는 좀 템포가 빠른 편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좀 느리다고 하지만은 잉그램이 없는 뉴올리언스는요 뭐 최근도 그렇고 득실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그냥 다만 언더 쪽으로 한 6점가량 간다는 거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는 내일 근데 경기가 224.5 언더를 보기에는 나는 되게 타이트할 것 같거든. 이거를 언더 보긴 난 좀 힘들어. 되게 어려운 경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뉴올리언스가 1.5 프레임 받았으면 뉴올리언스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언더보다 오바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있고요.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무서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세크라멘토 대 댈러스 경기 양팀 다 오늘 백투백이에요. 양팀 다 비교적 쉬운 경기를 했었죠 오늘. 세크라멘토는 백투백일 때 6승 6패. 원래 시즌 초만 세크라멘토의 백투백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백투백일 때 안정적인 경기력 보여주면서 5할 승률로 맞췄습니다. 원래 백투백일 때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1승 5패인가까지 봤는데 그리고 댈러스는 6승 5패예요 백투백일 때. 하지만 백투백일 때 보통 득점이 많이 나는 양상이 있었다 여태까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한데요. 최근에 근데 양팀 다 언더팀의 냄새가 많이 나요. 특히 세크라멘토는 최근 들어서는 수비가 아주 훌륭하다. 오늘도 필라델피아 상대로 되게 잘 묶었었죠. 100점 미만으로 묶기도 하고. 그리고 댈러스도 최근 보면은 유타를 오늘 105점 저번에 한번 97점으로 묶기도 하고 수비가 댈러스가 이상하게 좋아졌어. 원래 댈러스가 수비로는 뭐 없는 팀이잖아요.
앞선에 돈치치나 어빙 둘 다 수비적으로는 뭐가 없는 애들이고 오히려 마이너스급 수비를 보여줄 만한 애들인데 댈러스가 요즘에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댈러스가 실점도 그렇고 수비 효율도 그렇고 최소 50% 이상 안에 들거든요. 댈러스 최근 9경기 동안 득점 난 꼬라지 보면 228점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세크라멘토는 214점밖에 안 났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얘네 팀들의 색깔에 비해서는 최근에 언더 게임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볼만 하네.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세크라멘토도 댈러스 이름만 봐도 얘네들이 달리라면 달린다. 외곽 같은 거 터지라면 터진다. 이런 애들이어갖고 사실 이 경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요즘에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양 팀의 좀 이렇게 최근 행보들을 봤을 때는 언더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승패 방향도 어려워. 최근 분위기는 그래도 저는 좀 댈러스를 높게 보고 싶긴 하네요. 세크라멘토도 뭐 못한다는 건 아닌데 워싱턴한테 한번 크게 부러졌던 거 그게 인상 깊었었고 그래도 댈러스는 요즘에 약팀들 많이 팼었고 오클라호마한테 한번 진 적이 있긴 했다. 근데 오클한테는 질만하다 뭐 그런 생각이 있고 다른 분위기는 댈러스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네. 그 정도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 대 지브롤터 얼마 전에 1차전을 리투아니아가 지브롤터 원정에서 승리를 했는데 양팀 간의 격차 같은 것들은 제가 리투아니아는 이번에 유로 예선에서도 1승 3무 4패 헝가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까지 특히 불가리아 상대로 선전을 하면서 리투아니아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특히 불가리아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던 부분들 또 불가리아랑 비기기도 했었고 리투아니아가 이제 발트 3국들 가운데서는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팀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반면에 지브롤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0승 0무 8패 무득점으로 41실점 최근의 행보는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브롤터가 직전 경기 홈에서 리투아니아한테 패배하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리투아니아의 승사이드로 갈 것 같아요. 문제는 근데 이 경기는 마헨이냐 해무냐 그런 것들을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오즈들이 지브롤터를 조금 낮게 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경기를 막 지브롤터가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1차전을 사실은 리투아니아가 지브롤터가 조금 일찍 퇴장이 있기도 했었고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엔 1대0으로밖에 못 이겼거든요. 다만 오늘은 홈으로 돌아온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오늘도 저는 리투아니아의 승 베이스로 다른 뭐 무승부라든지 지브롤터의 뭐 승리 가능성 그런 것들은 적게 보고 있고 리투아니아의 승 베이스로 햄무나 마헨 이런 것들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이제 라트비아 대 리히텐슈타인인데 저는 리히텐슈타인이 지금 산마리노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못하는 팀이다 그런 얘기들 했었고 유럽의 네이션스리그 D급에 속한 나라이니만큼 리히텐슈타인은 얼마 전에 페루제도한테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만큼 라트비아 쪽을 좋게 보기는 하는데 이 경기는 저는 언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얘네들이 2022년 그 네이션스 리그가 도입되면서 하위권 팀들 간의 맞대결 상으로는 라트비아가 이렇게나 1대0, 2대0으로 승리를 두 번 정도 한 바가 있다. 과거에는 리히텐슈타인이 이렇게 한 번 이긴 적도 있고 비긴 적도 있고 한데 특히나 요즘에는 리히텐슈타인이 과거보다 더 못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는 라트비아 승 베이스로 보기는 본다. 하지만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라트비아의 일반 승 배당이 굉장히 안 좋아요. 1.16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라트비아 승 베이스로 이 경기도 햄무나 마헨 같은 거 골라가면 될 것 같다. 앞선 리투아니아 지브롤터 경기보다는 조금 더 언더 쪽의 냄새도 한번 맡아보는 경기일 것 같긴 하네요. 이 경기는요. 이제 다음 경기 조지아 대 그리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는 직전 카자흐스탄을 홈에서 5대0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조지아도 홈에서 룩셈부르크라는 다소 까다로운 상대를 2대0으로 제압을 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룩셈부르크나 카자흐스탄은 약간 비슷한 레벨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지아가 또 몇 번 제가 얘네들이 뭐 재능들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 요즘에 뭐 크바르츠엘리아 같이 이런 캐리머신이 있긴 하지만은 전력상으로는 그리스가 조금 더 강팀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최근 그리스는 막 프랑스나 네덜란드 이런 팀들한테 아니면 일단 잘 안 져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랑 프랑스가 이렇게 비긴 적도 있었고 좀 강팀을 상대로 했던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를 상으로는 그리스가 조금 더 전력상으로 더 낫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스는 좀 빡센 조였습니다. 프랑스랑 네덜란드가 위치한 조에서 끝까지 이제 네덜란드의 발목을 한번 잡아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고 물론 뭐 네덜란드가 두 경기 다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어려운 조이기는 했지만은 본인들의 저력을 보여줬다 그런 느낌이 있고 자 그루지아는 생각보다는 조금 못 미쳤어요. 스페인,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조지아, 키프로스 물론 조지아가 여기서 막 유로 직행을 할 수 있는 조 2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사실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저는 조지아가 경쟁력을 못 보여줬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조에서는요. 저는 양 팀의 최근 면에서는
조지아가 홈 경기긴 하나 그리스가 조금 더 윗급 레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저번에는 그리스의 그 파빌리디스, 지금 네덜란드 알크마르에서 득점왕 달리고 있는 그런 선수도 있다고 했었고, 물론 뭐 크바르츠헬리아가 있습니다만은 크바르츠헬리아 개인의 활약으로 막 그리스와 조지아의 체급 차이 그런 것들을 뒤집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이 경기는 딱 하나 그냥 조지아가 홈이다,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경기다, 그거 하나 말고는 그리스가 별다른 리스크는 없어 보여요. 그리스가 굉장히 단단한 모양새가 있다, 그런 얘기들 드리고 싶고, 그리스의 배당도 지금 2.16 빼면 훌륭한 편인 것 같고, 저는 이거는 못 먹어도 그리스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무승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조지아가 막 그리스 상대로 막 여유로운 승리 이런 거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노르웨이랑 슬로바키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르웨이 방금 봤던 조에서 3위에 머물렀죠. 공수 밸런스가 썩 좋지는 않더라. 슬로바키아의 분위기는 최근에 좋은 편입니다. 그 요즘 분위기, 뭐 직전 경기 오스트리아한테 이렇게 패배하긴 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가 정말 구성상으로도 강한 압박과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팀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고, 슬로바키아는 최전방이 약하다. 후방이나 중원, 허리는 괜찮은 편인데 최전방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양 팀의 강점이 조금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슬로바키아는 후방 쪽에 강점이 있고 노르웨이는 전방 쪽에 강점이 있는 편인데, 이번 유로에서는 노르웨이가 스페인이랑 스코틀랜드 이런 애들이 있는 조에서 그래도 스코틀랜드랑 2위 싸움 정도는 한번 해볼 법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었고요. 승점 11점으로 좀 무난하게 떨어졌었고, 슬로바키아는요 그래도 포르투갈이 일단은 1황이 있었고,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보스니아 2위 경쟁할 팀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7승 1무 2패, 굉장히 8실점이라는 적은 실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이제 노르웨이 홈 경기여가지고 조금 까다로운 게 있는데, 노르웨이는 직전 체코한테 홈에서 패배하기도 했었고, 저는 이 경기는 슬로바키아가 프렌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 경기가 보니까 노르웨이가 거의 한 1.5 정도로 엄청 정배를 받았고, 슬로바키아가 프렌이 2배가 넘으면은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다음 경기는 이제 체코 대 아르메니아인데, 이거는 별로 막 무게추를 많이 두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알바니아, 체코, 폴란드. 자, 폴란드라는 그래도 레반도프스키 보유국 이런 팀이 있는 조에서 폴란드가 지금 3위로 떨어졌고 체코가 조 2위로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모습이 있습니다. 체코는요. 뭐 전반적으로 체코가 옛날만큼 이름값이 막 있진 않아요. 한창 막 포보르스키, 네드베드, 뭐 밀란 바로쉬, 얀콜러, 위팔루시 막 이런 양클롭스키나 막 그런 한창 이제 황금 세대, 그 시대에 비해서는 체코가 많이 좀 떨어져 있긴 하나 체코 역시도 전통적으로 괜찮은 재능들을 많이 배출했었어요. 아르메니아보다는 현재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위급 레벨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생각들은 해보고 있고요. 자, 아르메니아는 터키, 크로아티아, 웨일즈 이런 조에서 그래도 아주 못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력을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홈에서 라트비아 잡고 웨일스 원정에서 4대2로 승리도 하고 이런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지금 당장 체코와 맞붙었을 때 승리를 이쪽으로 보기는 어렵죠. 체코의 프라하에서 펼쳐지는 경기예요. 저는 체코의 자국 리그도 꽤나 단단하고 직전 경기 노르웨이 원정에서 역전승까지 거두는 정도로 저는 좋게 보는데, 저는 이 경기는 체코의 승베이스에다가 햄무나 마행 같은 거 이렇게 도전해볼 법하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다음 경기 콜롬비아 대 루마니아 경기인데, 루마니아가 이번에 스위스가 있는 조에서 조 1위로 22승점이라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줬었고 6승 4무, 유로에서는 무패 행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여간 루마니아가 막 아주 막 이렇게 저력이 있다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뭐 누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번 대회에 예선을 굉장히 잘 치렀다. 뭐 5실점밖에 안 했었고, 다만 이 루마니아도 최근에 평가전에서도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 루마니아가 예선 자체는 잘 치렀지만은 지금 뭐 내용이 있는 팀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상대하는 콜롬비아는요, 얘네는 굉장히 실속이 있는 편이에요. 제가 직전 경기 스페인과의 경기도 이 경기 콜롬비아 프렌을 예측을 했는데 스페인한테 물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최근 A매치 한번 볼게요. 단적으로 지금 콜롬비아 A매치 20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콜롬비아가 최근에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는 브라질도 이기고 좋은 모습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와중에 스페인까지 물을 먹였다. 단단한 축구를 베이스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루마니아가 오늘 콜롬비아 상대로 선전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보고, 물론 콜롬비아도 보시다시피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고 아주 막 상대팀을 조져놓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콜롬비아 쪽을 좋게 보는데 콜롬비아의 마행까지는 모르겠고 콜롬비아의 일반승 1.6배 정도면 그래도 선택해볼 만한 메리트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쪽을 좋게 보고 있어요. 이 경기는요. 그리고 비슷한 관점에서 우루과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루과이가 아프리카 챔피언 코트디부아르랑 경기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열리는 경기고 중립구장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코트디부아르가 사실 출발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했죠. 자, 근데 우루과이는요 최근 A매치 행보가 꽤나 괜찮아요. 뭐 이렇게 에콰도르 그 원정과 같이 고지대에서 고생한 거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브라질도 잡아보고 아르헨티나도 잡고 제가 우루과이가 비엘사 감독 선임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우루과이가 젊은 팀의 색깔에다가 원래 수비적으로는 단단하고 비엘사 감독 특유의 강한 압박과 많이 뛰는 축구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다. 딱 알맞는 감독이 알맞은 팀에 부임을 했다. 좀 새 시대를 맞이하기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우루과이의 전력을 좀 높게 보는 편입니다. 제 아무리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챔피언이라지만은 저는 우루과이 전력을 꽤나 높게 보거든요. 마지막 A매치 평가전이 막 4달 전이어갖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제 기억상으로 우루과이는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 경기는 그냥 우루과이의 일반승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2배가 넘으니까. 조금 더 욕심내실 분들은 뭐 햄무 같은 거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전 언더 쪽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루과이의 일반승 같은 것들이 제일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잉글랜드 대 벨기에 경기는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좋게는 내다보진 않는 경기예요. 일단은 벨기에는 조금 저물었죠. 뭐 이제 이번에 그 덕배도 소집이 안 됐고 아자르 시대 벨기에가 한창 황금 세대였다가 조금 저물고 있다. 물론 여전히 괜찮은 재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 후광을 조금 누리고 있다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이 벨기에 역시 이번 그 유로 예선 오스트리아랑 스웨덴 특히 오스트리아의 막바지 추격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벨기에는 6승 2무 무난한 진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4강까지 갔던 그 정도의 레벨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력은 있지만 오늘은 간만에 조금 센 상대를 만나죠. 잉글랜드를 상대한다는 건데 잉글랜드는 한창 잘 나가다가 아주 안 좋았던 브라질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은 뭐 80분 근처까지는 나름대로 잉글랜드가 잘 버티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경기 결과는 브라질이 가져갔고 잉글랜드는 홈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한창 최근에 좋았었는데 고 벨기에 최근 A매치에서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렇게 무패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벨기에가 좀 약팀들을 많이 상대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 네이션스 리그 A등급 팀들 간의 매치 거기에서는 벨기에가 썩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폴란드나 웨일즈 이런 팀들 만나가지고 조금 편하긴 했지만은 네덜란드한테까지 서열 정리 당하고 저는 네덜란드도 그렇게 높게 안 보는데 벨기에가 지금 네덜란드한테도 패배를 했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물론 한 2년 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벨기에는 저는 뭐 월드컵이나 유로 정도 진출은 무난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유럽의 1, 6급 팀들 걔네들을 상대하기에는 옛날보다 전력도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됐고 해결사도 그렇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잉글랜드 쪽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볼 것 같긴 한데 이 경기는 전 승패 예측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잉글랜드가 물론 뭐 지금 뭐 괜찮은 자원들, 뭐 부카요 사카라든지 뭐 지금 리그에서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자원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 정도만 냄새 맡아보도록 할게요. 어느 한쪽의 승패를 예측하는 게 뭐를 선택하든 후회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언더 정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독일 대 네덜란드 경기가 있는데 이게 독일이 요즘에 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얘네들은 엄청난 라이벌 관계입니다. 뭐 최근에는 양팀 다 유럽 최정 상권에서는 살짝 떨어져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독일도 최근에 월드컵에서나 유로에서는 엄청 못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그나마 8강 정도는 가지만은 내용이 한창 이제 바로 앞세대 로벤이 지휘하던 시대라든지 스나이데르 같은 애들 있을 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전력이 안 좋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요즘 인재풀도 솔직히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네덜란드가 수비 쪽에 재능들이 많이 있다. 요즘에 뭐 데리르스나 판다이크 중심으로 후방 쪽에는 단단한데 뭐 쿠프메이너스 같은 이런 중원 재능도 나오고 프랭키 데용도 뭐 부상이 있긴 하지만은 네덜란드가 옛날보다는 전력이 다운그레이드라고 하지만 그래도 월드컵이나 유로에서 8강 정도는 갈 전력이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요. 나는 근데 독일이 직전 경기에서 프랑스를 잡아내고 프랑스를 연거푸 2번이나 잡아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인상 깊기는 하네. 개인적으로는 네덜란드는 전 낮게 보고 독일도 요즘에 낮게 봤는데 요즘에 살짝 독일이 올라온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절대적인 전력 자체는 독일이 낫다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크루스가 돌아오고 나서는 독일이 프랑스한테 내용이 난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경기는 독일 쪽을 좋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독일의 배당도 좋고 독일이 홈 경기인데다가 슬로베니아 대 포르투갈 경기
자, 슬로베니아도 유로를 가기는 갔어요. 덴마크가 일단은 2조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었고, 핀란드, 카자흐스탄 이런 팀들과 좀 자웅을 겨룰 만한 2위 경쟁할 만한 그런 사이즈였는데 덴마크가 워낙 못했었고, 어쨌든 슬로베니아가 지금 7승 1무 2패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진출했습니다. 핀란드랑 카자흐스탄이 끝까지 추격을 하긴 했지만은 최종 승자는 슬로베니아였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데, 사실 저는 뭐 슬로베니아가 조운이 따랐다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덴마크도 유럽의 강팀들 중에서 해볼 만한 상대고, 산마리노는 일단 맛집 있고, 북아일랜드 옛날만큼 단단하지는 않고, 카자흐스탄 원정 말고는 뭐 없고, 핀란드 슬로베니아랑 해볼만 하죠. 이런 저는 조운을 좀 받았다고 보는 편이어갖고, 슬로베니아가 좋은 성적으로 진출하긴 했으나 이거를 아주 막 유심히 보진 않습니다. 저는요. 포르투갈이 이번에 10전 전승으로 유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그 기간 동안 36득점 2실점 아주 상대를 조져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슬로베니아의 류블라나 이제 홈에서 펼쳐진 경기여갖고 포르투갈이 원정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일단은 양 팀의 체급차는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포르투갈은 저는 지금 유럽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강팀으로 보고 있고, 막 슬로베니아를 높게 평가는 안 합니다. 일단은 포르투갈 최근에 이렇게 A매치에서 유로 예선을 전승으로 좀 치르기도 했었고, 이선 자원이 워낙에 탄탄하고, 곤살로 하무스라든지 펠릭스 같은 애들도 있고, 공격에서 재능도 충분한 편이고, 후벤디에서 파트너로 아직도 페페가 나오는 형국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하긴 해. 그래도 페페도 그 많은 나이에 지금도 포르투에서 주전 수비수로 뛰고 있고, 나이가 40이 막 넘었는데도. 역시나 이 경기는 저는 양팀의 체급차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포르투갈 쪽을 좋게 볼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한번 포르투갈의 마행까지도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오늘 포르투갈 일반승 1.4인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것 같고 많이 날만하지 않겠냐. 그런 것들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웨일스랑 폴란드 이것도 유로에선 최종 플레이오프 경기인데, 저는 일단은 막 웨일스나 그 폴란드나 썩 좋게는 안 봐요. 웨일스는 이번에 터키랑 크로아티아라는 강팀이 있고, 터키랑 2위 경쟁할 만한 조였는데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막바지에 조금 분전하긴 했으나 한 끗발 모자랐다. 그런 얘기도 할 만하고, 다행스러운 건 오늘 웨일스가 홈이라는 점이에요. 웨일스가 또 이제 직전 그 핀란드를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기도 했었죠. 이날 보면은 전반적으로 웨일스가 이제 그 베일 시대 이후로 뭐 브레넌 존슨이라든지 그 다니엘 제임스 뭐 이런 빠른 친구들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단단한 수비, 지금 얘네들 3백 구성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안파두라든지 이런 그 잠가줄 수 있는, 수비 앞에서 잠가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친구들 구성도 있는 편이고, 딱 일단 웨일즈의 색깔 3백 기반으로 상당히 단단한 축구를 한다. 그리고 발도 빠른 선수들이 여러 있다. 이제 라인을 최대한 좁히고 상대팀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역습을 읽어내게 아주 좋은 그런 조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절대적인 얘네들의 전력 이런 것들을 아주 높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하는 입장에서 까다로울 만한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폴란드 일단 이번에 예선에서 되게 못했어요. 레반도프스키 보유기라 하지만은 알바니아랑 체코한테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다. 사실 폴란드는 제가 낮게 보는 것도 얘네가 뭐 월드컵에서 딱히 막 잘했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그냥 유로에서도 잘한 적도 없고, 하여튼 폴란드가 이런 인재풀 같은 것들은 괜찮은 편인데,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나름대로 국대 이런 동료들의 지원도 어느 정도 얻은 편이었는데 읽어낸 게 없어요. 대표팀 레벨에서는. 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낮게 평가를 하고 싶어. 레반도프스키는 물론 지금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 최종 라운드까지 가긴 했지만은, 그리고 폴란드가 직전 에스토니아를 아주 짓밟긴 했습니다만 그건 에스토니아고, 웨일즈 상대로 막 폴란드가 좀 깔끔하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없고, 무승부나 나는 오히려 웨일즈가 정배를 받은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승부라든지 뭐 햄무 그 정도로 보고 싶네. 만약에 폴란드가 난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 편하게 진출한다기보다는 막 승부차기까지 가거나 연장전까지 가거나 막 그래서 겨우겨우 할 것 같아. 그만큼 저는 폴란드를 좋게 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조직력 같은 것들은 저는 웨일즈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승부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있을 경기들 중에서는 고배당 노릴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웨일즈 대 폴란드 경기는. 우크라이나 대 아이슬란드 얘기도 해볼게요. 잉글랜드, 이탈리아가 있는 조에서 우크라이나가 조 3위를 했다. 하지만 끝까지 이탈리아의 발목을 잡았었던, 최종전에서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상대전적에서 홈에서 2대1로 이겨서 그렇지, 최종전에서 이제 1대1로 비겨서 상대전적 차이로 겨우겨우 같은 승점이지만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참 아쉬울만 한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그 지로나에서 활약하는 치안코프라든지 도부비크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고, 무드릭도 있고요. 스타코프라든지 뭐 그냥 은근히 저평가돼 있지만은 유럽 여기저기서 뛰는 선수들, 괜찮은 선수들이 꽤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전력상으로 나는 우크라이나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은 해. 유로 예선에서도 사실 우크라이나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다. 이탈리아 상대로 최대한 막 잘 싸우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모습이었었고, 아이슬란드는 많이 안 좋았었죠. 포르투갈이라는 1황이 있는 조에서 그래도 2위 경쟁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슬란드는 그래도 저는 간만에 인재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비드 민손인데 중요한 경기에서 해트트릭까지 해주는 그런 놀라운 활약을 선보였었는데, 전 유럽이 주목하는 그런 공격수 유망주기는 해요. 그비드 민손이. 과연 우크라이나 정도 되는 레벨이 있는 이런 팀 상대로 그비드 민손이 과연 얼마나 활약을 해줄 수 있을까? 이 경기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일반승 1.4밖에 안 되고 사실 맛이 없는 경기거든요. 기본적인 전력은 우크라이나가 좋지만은 지금 아이슬란드가 그비드 민손을 바탕으로 예사롭지가 않다. 아이슬란드가 옛날에 이제 막 유로 2016에서 8강까지 가고 했던 시그루드손이 나락에 가고 나서는 아이슬란드 같이 침몰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브딘손 같은 애도 활약 바탕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슬란드는 아무래도 오늘 우크라이나가 홈이기도 하고, 예, 그냥 저는 우크라이나의 일반승 정도만 얘기하고 말게요. 다른 거는 나 내다보기가 힘들 것 같네. 어떻게 보면 오바 같은 것들도 보고 싶긴 한데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대 크로아티아 경기. 저는 이 경기는 딱 하나밖에 안 봐요. 언더밖에 안 봅니다. 언더. 제가 뭐 저번에도 크로아티아가 뭐 중원 단단하고 그런 건 맞지만은 월드컵 같은 이런 데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다. 하지만은 이번에 유로 예선도 썩 좋지가 못했었고요. 이집트도 사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조금 실망스러웠었죠. 전통적으로 이집트가 아프리카 예선이나 뭐 이런 데서 언더팀의 색깔이 두드러진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오늘 경기 이집트의 홈인데 살라도 지금 약간 부상 여파가 있어갖고 막 90분을 풀타임으로 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도 약간 과도기, 모드리치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와중에 유로 진출을 위해서 황혼의 불꽃을 태우고 있긴 하나,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그렇고 경기력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긴 하다, 그런 얘기도 드릴 법한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 말고는 따로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의 승리? 크로아티아가 물론 월드컵에서도 잘했었고 그런 후광이 있기는 한데, 이집트 원정이기도 하고 크로아티아를 안정적인 승리를 해줄 수 있는 팀 보기도 까다롭거든요. 그냥 저는 언더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배당이 1.6밖에 안 되는데 크로아티아의 승리보다는 이 경기는 언더 쪽이 조금 더 안전성에서 높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